스플린트를 왜 하는지부터 한번 해볼까? 왜 할까? 언제 할까? 대부분 치과에서 스플린트 하는 경우는 턱관절이 아파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야. 턱관절이 아플 때 치료 순서가 어떻게 되지? 턱관절이 아픈 거는 이제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는데 관절이 아픈 경우가 있고 또 근육이 아픈 경우가 있어. 우리가 알배기였을 때 팔에 너무 많이 써서 알배기잖아. 그러면은 힘주려고 그러면 되게 아프고. 근데 여기 턱관절 주위의 근육은 이런 팔 근육이나 다리 근육하고 달리 아프면 여기 근육이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이 주변으로 연관통이 다 오게 돼 있고 특히 입을 벌리고 닫는 때 주로 쓰다 보니까 그때 근육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고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낭도 있고 인대도 있고 또 레트로디스컬 티슈라고 해서 디스크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랑 근육들이 조금 있거든. 그리고 싸고 있는 낭이 있는데 여기서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입이 디스크 같은 데 걸려가지고 잘 안 벌어지지. 또 근육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프니까 못 벌리지만 근육은 어쨌든 내가 숫자가 조금 더 턱을 입을 벌린 상태에서 더 벌리려고 하면 근육이 알배긴 경우에는 더 벌어져. 디스크가 걸린 경우에는 이거 하려고 해도 안 벌어지겠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 턱관절의 원인이 관절이거나 근육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효과적이야. 그래서 보통 세 가지를 먼저 시켜주지. 첫날 오면 온찜질 얘기해주고 행동 조절 얘기해주고 약 처방 먼저 해주지. 행동 조절이라고 하면 아픈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지 말고 또 턱을 좌우로 흔들지 말고 오징어 질긴 거 딱딱한 거 먹지 말고 높은 베개 베지 말고 한쪽으로만 씹지 말고 여러 가지 행동 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턱관절약 그 근위 환자가 크게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괄적으로 처방을 해. 어쨌든 근육의 긴장이 좀 풀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진통 소염제가 들어가 있지. 통증을 잡아줘야 되니까. 통증을 잡지 않고 계속 놔두게 되면 만성 통증으로 변할 수 있어서 그게 오히려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단계가 좀 심한 경우들이 있어. 어떤 경우냐면 비정복성 턱관절 개구장애. 정복이란 얘기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 입을 벌리려고 그러는데 디스크가 앞쪽으로 좀 빠지면서 입을 벌리게 되면 조금 벌렸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로테이션만 일어나다가 크게 벌리면 앞으로 이렇게 나가거든. 그런데 이 포스 안에 디스크가 전방으로 이렇게 나가 있으면 앞으로 가려고 할 때 여기서 낑기거든. 정복이 된다는 얘기는 입이 더 벌어지면서 디스크가 다시 원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정복이고 비정복은 계속 걸려서 더 이상 안 벌어지는 거지. 입이 벌어진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디스크 걸려서 못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눌러줘서 뒤쪽으로 집어넣는 다시 정복을 해주는 거지 원래 자리로. 그 어떤 정복이든 비정복이든 스플린트가 효과적인데 이게 비정복성 정도 될 정도로 입이 안 벌어지고 또는 벌린 상태에서 자꾸 들어가지가 않는 턱관절 장애 환자분들한테는 스플린트는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물리치료라든지 행동조절이라든지 약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처음 얘기할 때 스플린트 가능성을 반드시 먼저 얘기해주고 또 디스크가 완전히 구멍이 뚫려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래 턱뼈랑 밑턱뼈가 닿겠지. 그럼 갈리는 소리가 나. 뼈끼리 닿으면 이렇게 뼈가 밋밋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코티칼 본이 날아갔으니까 엑스레이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보이거든. 이런 게 엑스레이 상에서 보인 사람들은 이미 갈 때까지 간 거기 때문에 스플린트를 1차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적인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리고 스플린트를 많이 쓰는 경우는 클린칭. 환자분 마모가 너무 심해요. 이갈이가 있으신가 봐요. 나 이갈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근데 이갈이냐 클렌칭이냐의 그 차이는 문 상태에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의 차이야. 치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닫고 물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마모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움직이더라도 소리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미세하게 움직일 경우에. 그래 결론은 이갈이나 클렌칭이나 똑같다는 거지. 치아가 파괴되는 거야. 우리가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어떤 보철 치료를 했었을 때 이 환자가 마모가 너무 심해. 그리고 내가 한 임플란트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싱글이고 또 뼈가 너무 약했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철 후에 스플린트가 필요할 수가 있는 거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준비물이 좀 달라지겠지. 크게 보면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옛날에는 이 방법, 인프를 뜨지. 알지네이트로 뜨고 옐로스톤 붓고 바이트 떠서 기공소 보내면 기공소에서 마운팅하고 댐 쌓아서 파우더 리퀴드 이런 식으로 부어가지고 압력밥솥에 찌어서 나온 것들을 갈아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요새는 똑같이 본을 뜨는데 옴니백으로 찍어. 그리고 옴니백 위에다가 스플린트 그 레진을 볼에다가 섞은 다음에 얘를 도우 스테이지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옴니백 위에 살짝 올려놓은 상태에서 환자 입안에서 그거를 조정하는 방법. 옴니백에다가 이거를 붙이고 입안에서 깎게 되면 결국에는 기포도 있고 그 경계부가 좀 이쁘지가 않은 문제가. 또 최근에 들어서는 스캔을 그냥 떠버리지. 스캔을 뜨고 프로그램 상에서 마운팅을 하고 거기서 3D 프린터로 깎아버리는 그걸 하는데, 요건 단점이 3D 프린터로 나왔던 레진이 좀 약했었거든. 요새 또 재료가 좋아지면서 또 잘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든지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첫 번째 방법, 옛날에 썼던 방법, 이렇게 본을 떠서 모델 붓고 바이트 뜬 거를 기용수에 보내서 레진을 부은 다음에 압력솥에 쪄서 기용수에서 폴리싱까지 예쁘게 해온 거를 끼우는 방법으로 제작을 할 거다. 바이트를 뜨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 풀마우스 뜰 때랑 사실 똑같거든. 왜냐면 스플린트가 위아래를 동시에 위에를 다 덮거나 아래를 다 덮어가지고 바이트를 전체를 다 맞추는 장치이기 때문에 위에 본 뜨고 아래 본 뜬 다음에 이 상악을 마운팅을 해야 하고 거기에 하악을 다시 바이트에 맞춰서 마운팅을 하는 건데, 상악을 마운팅하는 방법은 페이스보 트랜스퍼라고 해서 안궁 이전을 해야 돼. 귓구멍에 꼽고 뭐 인프라 오비탈레에다가 가이드 된 다음에 그거를 환자 입안에서 물게 한 식으로 고정하고 이거를 그대로 기공수에 보내면 기공수가 거기서 마운팅을 하는 거지. 그 상황에다가 문 상태 바이트를 연결한 게 스플린트인 거지. 안궁 이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되게 귀찮아. 교합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왔다고 조정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또 조정을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뭐 지그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 어금니를 2mm 정도 띄우고 또는 3mm 띄우고 거기에 맞춰서 하악의 전방, 측방을 레진, 패턴 레진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거를 같이 기공수에 보내면 기공수에서 거기서 스플린트 레진을 부은 다음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교합을 맞춰주는 방법으로 가는데, 이건 역시 상당히 불편하지. 안 맞아 실제로. 어쨌든 구강 내에서 교합 조정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바이트를 어떻게 뜨냐면 나무젓가락이고 또는 우리 서랍자를 3개 정도에 겹쳐 놓으면 이 나무젓가락의 두께만큼 나오거든. 그 다음에 그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있지. 이거를 불에 달군 다음에 동동동하게 말아. 한 반 정도, 3분의 1이나 반 정도 말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말발굽 형태로 구부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거기다가 꽂아 손잡이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연화시킨 다음에 환자 입안에 넣고 다물어 보세요 라고 하다 보면 구치부가 2에서 3mm 정도 뜰 때까지 그 상태로 담은 거를 인기를 해서 보내는 방법으로 보내는 게 내가 썼던 방법인데, 이렇게 해도 보내도 결국에는 교합 조정을 해. 왜냐면 환자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는 게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그 CR의 상태가 아닌
C5로 무는 과정 중에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 결국에는 교합 조정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 상태에서 상하학을 뜬 상태에서 그냥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앙 물어보세요 라고 하고 그냥 바이트를 체득을 해. C5로 문 상태로. 그럼 걔네들이 기공소에서 CO 문 상태로 아비추러리하게 그냥 마운팅을 하지. 그 상태에서 어금니가 2, 3cm 떨어질 수 있는 형태대로 그냥 바이트를 올린 다음에 거기서 포링을 해버리거든. 결론은 안궁 이전을 한 게 조금 더 정확하고, 두 번째 뭐 지그 써서 한 방법, 이렇게 지그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세 번째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가 조금 더 부정확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진료실 내에서 조정을 하는 건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건 다 필요한 과정이고, 그 시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더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옛날에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이 화면인데, 이렇게도 잘 안 한다. 결론은 그냥 우리 크라운 뜨듯이 똑같이 떠서 그냥 보내줘. 그래서 알지네이트로 붓고 옐로우 손으로 붓고 기공을 해서 적어서 이제 보내주면 이제 장치가 오겠지. 그러면 환자한테 장치를 끼워주면서 주의사항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주의사항은 어떤 걸 설명해줘야 되지? 뭐라고 써있냐면 턱관절 스플린트는 턱관절과 교합을 안정시키고 악습관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물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안 끼면 안 된다. 비싼 돈 주고 했으니까 꾸준히 착용해서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 1번이지. 아저씨들 만들어주면 술 마시고 자다가 불편해서 집어 던져. 잊어버린. 근데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계속 착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거든. 그럼 나중에는 안경을 끼던 사람이 안 끼면 불편한 것처럼 잘 때 안 끼면 오히려 불편할 정도까지 적응을 해. 그래서 처음에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 열심히 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착용 시간을 조금 처음에는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거든. 턱관절 스플린트는 뭐 의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원래 급성으로 턱이 아팠을 때는 원칙은 24시간 장착을 원칙으로 해. 밥 먹을 때도 끼고 먹으라고 하거든. 그 시간을 늘려주고 턱이 거기에 완전 적응할 수 있게 좀 착용 시간을 늘려주는 건데, 일반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도 해야 되고 이거 끼면 발음도 되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착용 시간은 최대한 껴주는데, 특히 아플 때는 최대한 껴주는데 좀 증상이 나아지면 잘 때만 끼고 나머지 시간은 가능하면 좀 오래 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 보관하는 방법. 여기서 보면은 음식물 섭취 시 장치를 제거해 주세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부분은 이제 잘 때만 끼지.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뜨거운 물이나 너무 뜨거운 데 근처에 두면 안 되고, 닦을 때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고, 의치용 세정제를 폴리덴트 틀니 닦듯이 해주면 좋고, 보관은 반드시 케이스에서 보관하고, 그리고 불편하거나 느슨해지거나 턱이 아프거나 이러면은 조정받으러 내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처음에는 2주, 4주, 3달,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스플린트를 계속 봐줘야 되거든. 왜냐면 레진이다 보니까 마모가 일어나게 되고, 또 턱의 위치가 이걸 끼임으로 인해서 안정화된 CR의 위치를 찾아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2주 쓰고 나서 오면은 열심히 끼잖아. 그러면은 앞니 부위가 안 닿고 어금니만 닿아. 기껏 다 조정해놨는데 와서 보면은 어금니만 닿고, 또 어금니 다 조정하면 다 닿게 하면 또다시 4주 뒤에 오면 또다시 이제 벌어져 있고, 턱이 계속 이 나와 있던 게 편안한 위치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러면서 여기가 당겼던 근육과 인대가 좀 편안해지는 거야. 너무 변화가 큰 사람들은 2주마다 몇 번씩 봐야 될 수도 있어. 오게 되면 교합이 변했기 때문에 조정을 해줘야 될 거고, 조정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오히려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러 와야 된다. 언제 쓰는 물건인가? 아까 얘기했지. 모든 턱관절 질환에 적용이 가능해.
다만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되게 버키하잖아. 크잖아. 그래서 비용과 불편감을 고려해서 이거를 갈 건지 전 단계에서 치료를 마무리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턱관절의 근육의 통증일 때 마이오페이셜 페인, 마이오스파즘, 뭐 근경련, 뭐 안면 근육의 통증, 국소적인 통증 이런 TMD에 있을 때 쓰는 거고 파라펑셔널 액티비티 이갈이라든지 클렌칭 또는 우리 보톡스까지 하잖아요. 여기 교근 너무 커가지고 또 템포랄 머슬 여기 측두근 너무 커가지고 조금만 살짝 다물어도 그냥 이가 세게 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톡스도 넣지만 스플린트를 같이 하면 효과적이라고 논문상에서 실제로 나와 있거든. 보톡스만으로는 효과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스플린트가 이 완전히 꽉 다무는 거를 제한해 주기 때문에 이 머슬의 액티비티를 좀 줄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또 턱관절의 약간 조인트의 염증, 외상에 의해서 레트로디스칼 티슈에 염증이 생긴 경우 그리고 손상된 조직의 힘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상을 입고 했었을 때도 효과적이고 또는 조인트 락킹, 아까 비정복성 관절음압 편이 괴고장애가 있었을 때 또는 조인트의 노이즈 이 벌릴 때마다 딱딱딱 걸리는 사람들한테도 효과가 있다. 그때 쓰는 물건이라는 거지. 이렇게 제작되어 온 스플린트를 환자한테 넣어줄 때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 교합을 어떻게 맞춰줘야 될 거냐 그 얘기거든. 요거는 이제 스캔해서 스캐너 상에서 이제 바이트대로 이제 파란색을 그 3D 프린터를 뽑아서 제작을 하겠다는 거거든. 어쨌든 이렇게 3D를 뽑게 되면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평평하게 갈아줘야 되겠지. 스프린트를 꼈었을 때 좌우 앞뒤 걸리는 게 없어야 돼. 자연스럽게 턱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올록볼록한 것들은 제거해주는 게 좋을 거고 그럼 교합을 어떻게 맞출 거냐 교합은 캐나인 가이던스로 맞춰줘야 된다. 캐나인 가이던스는 뭐냐면 구치부를 어금니로 물었을 때 구치부만 닿게 하고 캐나인부터 캐나인까지는 닿지 않게 해주고 전방으로 움직일 때는 사전치만 닿게 해주고 측방으로 할 때는 견치만 캐나인만 닿도록 해주는 게 견치 유도 교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교합지 같은 색깔을 양쪽으로 길게 두 장을 갖다 주면 앙앙앙 물어보세요를 어금니 부위부터 하게 될 거야. 어금니에다 환자 입안에 넣고 앙앙앙 물어보세요 하면 점이 막 여러 개 찍힐 수도 있고 면으로 찍힐 수도 있겠지. 그랬을 때 보통 4개의 점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좌우 8개가 찍힐 수 있게 해주고 검정색으로 뒤집어서 이번엔 좌우로 갈아보세요 했었을 때 아까 그 빨간색 점들이 8개 찍힌 다음에 검정색 점들이 찍히는 부분들은 다 삭제를 해줘야 되겠지. 평평하게 해주고 앞니 쪽에서는 C으로 물었을 때 닿지 않도록 해주고 그렇게 되면 전방 좌우 또는 꽉 물었을 때 교합점이 어떻게 찍히냐면 빨간 점이 여기 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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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8개 찍힐 거고 캐나인 좌우로 가는 거니까 까만색 선이 이렇게 90도로 이 라인에서 90도로 가게 되는 선이 이쪽에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고 전방으로 이동하는 까만색 선이 4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겠지. 2개 정도만 만들어줘도 충분하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까만 것들은 아무데도 없고 여기서는 빨간 점들도 없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교합 조정이 다 끝났을 때는 이런 모양을 띠게 돼 있다. 2주 뒤에 오면 이렇게 위아래가 전체가 다 닿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해줘야 된다. 풀 커버리지를 해줘야 되고 주로 야간에 장착을 권장해 주는데 환자의 증상에 따라 증상이 심한 사람은 낮 동안에도 껴야 되겠지. 이걸 껴야지만 통증이 감소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 통증이 줄수록 착용 시간을 좀 줄여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묻는 게 한의원에도 사람들이 턱이 아프면 가거든. 그럼 한의원에서 스플린트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5만 원? 아니요, 스프린트래요? 저도 몰라요. 저도. 한의원에서도 해. 물리치료도 하고 뭐 약도 하고 스플린트도 하는데 가격이 치과가 우리가 한 5, 60만 원, 70만 원 이 정도 하잖아. 대학병원은 한 100만 원 좀 넘어. 되게 비싸잖아. 근데 한의원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이내야. 가격이 치과에 100%는 아닌데 얘기를 들어보니 세미나 가서 들어봤더니 우리 러버 인상제 중에 하드 타입 환자한테 다물게 하고 완전 다 못 다물게 해놓고 이 사이에 러버를 쭉 짜. 그런 다음에 쭉 두께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이렇게 다듬어서 준다고 하더라고. 효과가 있지. 왜 있냐면 어금니가 닿지 않고 이거에 조금만 떠 있어도 여기에 턱관절에 들어가는 근육이라든지 이 압력은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어. 근데 연구한 논문이 있어. 여기 근육에 우리 ECG 재듯이 근육의 활성도를 재는 거를 여기다 꽂고 해봤더니 이거는 연성이잖아. 우리 러버 같은 건 다 연성이잖아. 근데 이게 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껌 씹듯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근긴장이 오히려 이걸 빼고 나서 계속 존재한다더라. 트한 재질로 만든 스플린트는 치과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해. 환자한테 오히려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의원에서 만드는 스플린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권장하진 않지. 그리고 스플린트는 어쨌든 위아래를 다 풀로 커버를 해서 좌우 교환만 맞춰주면 되잖아. 전방 가이던스, 측방 가이던스. 그런데 상하게 하는 게 좋냐, 하하게 하는 게 좋냐 또 물어보거든. 논문상에서는 상하를 더 추천을 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하기나 하하기나 비슷하다라고 그러고. 근데 교합 조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하기 훨씬 편해. 왜냐면 하악이 상악보다 작으니까 이 안에서의 가이드를 다 잡을 수가 있는데 하악은 그럼 찍히는 점 자체가 이 버칼 서피스만 찍히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일정하지가 않아. 그리고 상악은 만들게 되면 수직적으로 멈출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하악은 이 사면에서 교합이 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가지고 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렵고. 근데 상악은 단점이 너무 크지. 환자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야. 말을 많이 해서 턱이 아픈 사람들도 있잖아. 하루 종일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하하게 해줘야 되겠지. 하하게 하면 부피가 작고 이물감이 적고 또 발음도 상하게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편하고 낮 동안에도 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상악은 만든 사람 입장 내 입장에서는 조정하기가 되게 편한데 하악이 익숙한 사람은 하악이 더 편하다고. 오버젯이 되게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악으로 하려면 하악 버칼이 엄청 두꺼워져야 되거든. 그런 경우에는 상악이 조금 더 편하고. 여러 문헌에서는 상악 장치가 좀 더 추천되지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다. 치아 배열이 더 고르고 왜냐면 언더컷이 너무 많고 삐뚤하면 뺐다 꼈다가 잘 안 되잖아. 치아가 더 많이 있어서 유지가 잘 나오는 쪽을 선택하는 게 공식이 된다. 동일한 조건이면 좀 더 편한 걸로 제작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악을 좀 많이 요새 하는 것 같아. 단점 비싸고 추가 조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불편하다. 말하기 어렵다. 숨쉬기 어렵다. 또 시간이 지나면 좀 헐거워지니까 또 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구역질이 개깅이 심한 사람들은 제작할 때도 힘들고 끼고 나서도 구역질이 심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